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슈들 사이에서 좀 잠시 숨어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입니다. 지난 1일에 초판본이 나온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살펴봤더니 3.1운동의 폭력성을 너무 도드라지게 기술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젠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지적이 여전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즉각 책임을 지고 하루속히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 등이 야권에 변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어제 국정원을 항의 규탄 방문한 민주당 김현 의원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3관왕의 쾌거를 달성한 영화입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로부터 조간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영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네. 이게 메인 뉴스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말이죠.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증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상 국정원이 내놓은 정보 이거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 전문가를 통해 그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다. 이 점을 입증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본으로 확인된 또 김모 씨가 위조본이라고 말한 출입. 예. 이게 어떻게 위조된 거냐? 그럴듯하지 않냐? 우리가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거 입증하겠다. 사실이란 걸로. 이렇게 지금 검찰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 이거 중국은 위조본이 아니라 진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출입 진본이라고 자꾸 중국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검찰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마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죽은 자식의 무엇을 만진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간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불가능합니까? 변호인 측에서 그 자살을 시도한 네. 김모 씨. 네. 이거 내가 국정원 부탁받고 돈 받기로 하고 한 거다. 네. 증인 신청을 하면 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증인을 이제 채택을 검찰이 했는데 말이죠. 이번 달 말에 결심 공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그래서 더욱 주목됩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말이죠. 요즘 연일 괄목할 특종을 또 내고 있는데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자, 그때 국정원 대공수사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1심에서 간첩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대공수사국 요원이었던 이인철 영사를 지난해 8월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이인철 영사는 공식 루트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 실패했습니다. 출입경 기록. 이거는 북한에 드나든 기록 아니겠습니까? 간첩이라면은 당연히 북한을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드나들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출입경 기록을 뒤지면은 북한 갔다 온 기록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걸 내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비선인 조선족 김모 씨를 이용해서 문서 입수에 나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가짜 확인서를 이인철 영사가 공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가 아닌 것을 공증했단 말이죠. 예. 위조된 문건에 대한 공증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영사관 공증 업무 담당자가 이거 공증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공증해! 라고 이인철 영사가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인철 영사 검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협력자를 재촉하고 있는 그런 중이란 취지로 국정원에 이제 중간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본부가 거듭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빨리 그 확보해서 또 공등해서 보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진본을 확보 못하면은 그걸로 끝이지. 국정원 입맛에 맞는 문건을 만들어서라도 확보하라. 지금 본부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본부 측이라고 안 하고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댔겠죠. 예. 예. 자,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말처럼 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예, 동아일보 제목 중에 이제 중간에 작은 제목인데 눈에 띕니다. 단 한 명만 연루돼도 남재준 국정원 치명타. 예. 이 제목이 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남재준 아직도 안 그만뒀나요? 예, 조선일보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뭐 빨리 그만두는 게 순서일 텐데 말이죠. 자, 이 김모 씨,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자살 시도한 이 김모 씨, 그동안 알려졌던 문건과는 다른 위조 문건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을 했는데 국정원에다가는 이 문건 제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건이 뭐냐? 이 유성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라고 중국 공관에다가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성이가 저렇게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니니 이건 뭐 이 사람 수상하다라는 것들을 유성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유성이가 허위 공문서 갖고 다닌다 이렇게 중국 당국에다가 신고한 그 내용 이게 바로 또 다른 위조된 문건이란 겁니다. 실제 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위조된 문건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검찰에서 국정원이 내가 전달한 중국 공문서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 문건을 만들고 다닌다 유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김모 씨 본인이야말로 이렇게 가짜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에 전달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국정원 대공팀이 결국 서류 위조가 있었음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가 조선일보 또 6면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정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일단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는 위조된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정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그리고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죄입니다. 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 문건이 위조됐다 이것만으로는 어렵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의 내용과 형식이 허위였다는 점을 국정원이 알았다.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간첩죄에 상하는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이거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목됩니다. 자, 이 지금 한겨레 3면은 지금 이 국정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 국기문란 행태, 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짚은 내용입니다. 돈을 주고 증거자료를 위조해서 법원에 내는 일, 이거 수사기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약에 일개인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일개인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런 상식밖의 행각을 벌인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사법의 영역을 무시하고 음지에서 일하며 때로는 불법도 마다 않는 정보기관의 비뚤어진 습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겨레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돈으로 증거를 사고 절도도 예사인 이런 행태.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흉기를 국정원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또 국정원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이분 이야기는요. 국정원을 존치시키려면은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 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 참
박근혜 정부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이 이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태지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8년 8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FTA 체결에 합의를 했는데요. 자,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캐나다에 수출할 자동차가 84만 원 싸진다.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서 우리 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차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뭐 언론들 FTA 체결할 때마다 얼마 싸진다, 가격이 몇 % 내려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당장 한미 FTA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이 한미 FTA 발효된 지 1년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한미 FTA가 발효되고 1년 뒤에 어떻게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나 봤는데 체리가 뭐 한 24% 그 정도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예측을 했었죠. 불과 10% 내려가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미국산 저가 와인 같은 경우 관세 15%가 없어졌지만은 가격은 10%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밀러 맥주는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관세가 7.5% 줄었는데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관세가 2.7% 내린 미국산 쇠고기는 도리어 가격이 5.8% 올랐습니다.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국제 공급 사정 탓이긴 합니다만은 도리어 올랐어요. 뭐 오렌지와 주스 원액 정도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뭐 워낙에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오렌지와 주스다 보니까 뭐 공급 물량이 넘쳐나서 그랬겠죠. 자, 하여간 한미 FTA 출범에 앞서서 당시 정부는 미국산 화장품은 8%, 의류는 13%, 셔츠는 13%, 넥타이는 8%, 모자는 8% 이렇게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중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한칠레 FTA 체결로 첫 무관세가 적용된 칠레산 포도 가격 인하가 됐을까요?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봐야 알아요. 84만 원 싸지는지 안 싸지는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TA가 온당하고 우리에게 국익을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수출하는 대기업, 네. 뭐 자동차 파는 대기업들이 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고요. 네. 부재 보면 이제 타격받는 건 농가들. 네. 축산 농가 특히 그렇죠. 소고기가 2030년쯤에 무관세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근데 캐나다에 광우병이 많아가지고 캐나다산 쇠고기 먹기가 좀 그래요. 물론 캐나다와 미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전수조사도 아니죠. 10%도 안 되게 샘플본만 잡아가지고 뭐 그래서 광우병 아니다 그러면 광우병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미국 아닙니까? 자, FTA 관련한 소식 짚어봤고요. 국민일보 6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박근혜 키워드는 여당에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얼마 전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 나가면서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주 지능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게 박 대통령이 그렇게 덕담을 함으로써 시중에 논란이 되겠죠. 아니 출마하는 장관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띄워주는 말을 해?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를 유정복 장관이 덫을 놓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욕은 먹겠지만 유정복이가 대통령 신임을 얻는 사람이구나. 이 끝발이 있네. 인천시장 되면은 중앙정부 지원 많이 받겠네.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박근혜 키워드는 과연 여당에게 호재로만 작용할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높은 지지율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당 예비 후보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외벽에 내걸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같이 찍은 게 아니라
이 합성을 한 거 있잖아요. 예. 합성을 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예. 그거 잘 보시고 합성이다, 확실하다 싶으신 거 좀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자,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 보이는데 이 지지율이 과연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 30% 안 되는 응답률. 결국 그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친여 성향이 많을 텐데, 근데 응답률은 30% 미만이고, 이건 미국에서는 이런 30% 미만의 여론조사 응답률 가진 데이터는 다 갖다 버리거든요. 안 써요. 데이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 속에서 나온 박근혜의 높은 지지율, 과연 진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좀 깨름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게다가 또 요즘 쏟아지는 정부발 악재,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예. 선거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야 하는 시점에 이 박근혜 키워드를 내세울지 말지, 이게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 기사 내용은 그러한데요. 자, 조선일보에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압도적이었죠. 김대중의 이름으로 나온 그 후보들은 뭐 싹쓸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 후에는 이런 DJ의 후광 효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후에 한을 풀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이름만 걸면 되던 텃밭 영남 같은 경우인데, 이제는 친박보다는 인물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DJ 때처럼 박근혜도 역시 친박 브랜드만으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먹히기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안다면은 박근혜 키워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조선일보 3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점 세지는 대통령 발언.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것들, 특히 이 하드코어적인 발언들, 뭐 직설적 용어, 거친 표현, 이런 말을 하는데 막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막말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건 뭐 막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좀 품격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자, 2월 5일에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 때는 우리가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된다. 한 번 물면은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2월 11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때는 일자리를 아무리 외쳐도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은 연못 구호다. 뭐 이 정도는 뭐 막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 3월 10일에 했던 말 있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처부술 원수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게 되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은 대통령의 이 세지는 발언, 이 맥락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는데, 예. 이 혹시 대통령이 그 절박한 심정을 표출한 거 아니냐? 이 임기 2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베이비 화법에 따른 발언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이비 화법. 이건 전여옥 전 대변인 말 아닙니까? 예, 한때 최측근으로 통했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이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쓸 수 있는 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이비 화법을 구사하게 된다. 애나 쓸 수 있는 말들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정도인데 뭐 아는 게 일천해가지고 뭐 대략 쓸 수 있는 말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침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여기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뭐 정치적 뭐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발언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예. 식인종 개그 아시죠?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와서 다리를 물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리가 의족이었다. 이런 농담이었습니다. 이 농담이 너무 재밌나 봐요. 자기는 3번이나 했답니다. 3번. 공식 석상에서. 아니 뭐 3번씩이나 같은 농담을 합니까?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비 화법, 이걸 두고 말이죠. 각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게 또 코미디입니다. MBN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런 비유법이 자신의 발언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참모진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촉구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는 쉬운 설명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게 MBN 분석이라는 거예요? MBN 김은미 기자입니다. 김은미 기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김은미 기자는 지난 1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에 들렀을 때 달려들어가지고 포옹을 했던 인물입니다. 너무 안기고 싶었어요. 이랬던 기자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MBC는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톡톡 튀는 비유 화법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단호하면서도 유머가 섞인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연합뉴스가 만든 뉴스와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톡톡 튀는 비유 화법이 눈에 띈다. 그리고 채널A는 임기 2년 차에 다소 여유를 찾은 박 대통령이 유머 섞인 비유 화법을 구사하면서도 메시지는 더 강하게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일단 조선일보가 점점 세지는 대통령 발언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앞으로 발언에 좀 신중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의 조선일보가 지적한 건데 우리 또 박 대통령이 우리 또 조선일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 발언을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센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민 PD가 전문가니까 예.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말을 한 사람들을 중용을 하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지역 차별 발언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비난 발언하는 사람들을 공기업 중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 막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신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칼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저처럼 국민일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 아닙니까? 개신교의 그 섹션이라 할 수 있는 미션 라이프에 실린 칼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칼럼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김성영 목사. 이 양반이 아마 성결대 교수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백석대 석좌 교수고, 시인입니다. 김성영 목사가 쓴 글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근래 보기 드문 감동의 영적 축제였다. 얼마 전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죠. 3월 6일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은혜로운 설교로 아멘과 박수가 끊이지 않은 이날 집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받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의 앞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참 보기 좋다. 정말 감동스럽다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더욱이 순서지에 의존하지 않고 설교 본문을 성경에서 직접 찾는 대통령의 성이 있는 모습에서 기도회에 임하는 진정성이 돋보였다. 이 양반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보니까. 예. 자, 근데 이 인터넷에 이 칼럼이 그 전날 오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당시 원문 제목이 뭐였냐면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성경을 든 박근혜 대통령. 우리도 손에 성경을 들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인터넷은 이렇게 올라왔고 신문에는 바뀌었습니까? 예, 성경을 손에 든 대통령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제가 이런 제목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성경을 든 박근혜 대통령 우리도 손에 성경을 들자 이 제목을 좀 패러디했습니다. 뭐냐 아버지 제사 때 절을 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도 제사 때 절을 하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 때 절을 안 하지요. 안 하는 게 이제 미덕인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제사 때 절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배우자 한다면 아버지 제사에서 절을 한 박근혜 대통령도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냐? 제가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예. 그러자 또 어떤 누리꾼은 외출할 때 신발 신는 대통령 우리도 발에 신발을 신자. 집에서도
뭐 겨울에 기침하는 대통령 우리도 겨울에 기침을 하자. 뭐 이런 식의 패러디가 뒤따랐습니다. 예. 한 기사만 더 살펴볼까요?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5,500명을 뽑은 삼성 인문계 6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800명이 합격했다는 겁니다. 4대 그룹을 다 합쳐봤더니 100을 뽑았을 때 80이 이공계고 예. 20이 인문계라는 거죠. 슬픈 인문계. 인문계도요. 주로 뽑는 사람들이 상경계통, 경제학과, 무역학과 이런 사람들 뽑지. 이른바 문사철. 여기는 뭐 아이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시나? 불필요한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뭐 인문학 열풍 얘기하는데 뭐 취업 시장에서는 더없이 찬바람 맞는 그런 계열이 바로 인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 말씀드렸지만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조중동 보수 언론의 시각이 요 며칠 갑자기 좀 변한 느낌입니다. 국정원에 의한 증거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정원장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배경이라도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뭐 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다루는 보수 언론의 최근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뜩이는 한마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방송 말미에 가급적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대석 인터뷰 이어가기 전에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의견 올려주신 분들 중간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둘러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최근 갑작스런 태도 변화,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몇 분이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나리님입니다. 덮어도 앙대요. 감춰도 앙대요. 예,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바다우리님,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배경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푸한님, 조작 전문가 자리를 뺏길까봐 까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네, 어자님, 토끼 사냥에 실패했으니 개고기 파티를 하려나 보죠. 예, 토사구팽이다. 한마디로 그런 의견이시고요. 또 비치 대라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토사구팽, 네, 꼬리 자르기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보수 언론의 신문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디어적 관점에서 뭐 저희들도 다른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매일 아침 체크를 하는데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특별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최근에 좀 180도 가깝게 변화가 됐습니다. 뭐 구체적인 배경이야 뭐 각각의 언론사들 내에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태도가 급변한 건 사실입니다. 뭐 사설부터 칼럼 그리고 기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뭐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좀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남재준 원장 체제 국가정보원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그런 의견은 방송 말미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오늘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판본이 지난 1일에 나왔는데요.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동안 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초판본을 살펴보니까 3.1운동의 폭력성이 배경 설명 없이 좀 지나치게 부각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준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난 1일에 나온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초판본 좀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3.1운동의 폭력성이 지나치게 좀 부각돼 있다. 이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지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3.1운동은 이제 비폭력 평화 만세 시위로 시작됐다가 이제 일제 경찰의 그 폭력적인 탄압 때문에 이제 폭력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이렇게 썼는데 비폭력 평화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바뀌게 된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전혀 언급 없이 또 그런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농촌의 일부 무지한 농민들은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게 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폭력 시위였던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기술이 돼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폭력 시위가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은 이 3.1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의병운동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이제 폭력을 쓰는 독립운동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병운동은 폭력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무장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 방식이었다. 이렇게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각이라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라든가 윤봉길 의사 의거 이것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 교과서 필자들이 평소부터 주장하던 게 독립운동사를 이제 의열투쟁이나 무장투쟁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예. 실력 양성운동이나 이승만의 이제 외교운동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주장이 그 소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런 교과서가 더 나온다면, 이런 시각이 또 더 반영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되는군요. 네네. 예. 그 교학사 교과서 말고 다른 하나의 교과서에서도 이런 좀 기술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떤 교과서입니까? 특정 교과서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 비폭력 평화 시위를 표방했지만 실제로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이게 그 비폭력 평화 시위가 자발적인 형태의 이제 폭력 시위를 바뀌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최근 학계의 그 시각입니다. 예. 근데 그런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교과서를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왜 이 초판본이 나오고서야 좀 발견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제야 발견됐다기보다는요, 그동안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예. 이제 언론에 크게 부각이 안 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학서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널름 받아 먹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쉽게 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는 교학서 교과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많이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건수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수많은 건수 가운데 하나가 최근 이제 언론에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준식 연구위원께서 초판본 다 혹시 보셨는지 좀 네네. 궁금한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 또 다른 문제점 발견하신 거 있으신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사에서 의열투쟁이나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예. 그런 이제 폭력적인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운동 갖다 아예 교과서에서 누락시켰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광복군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광복군 창설 문제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학술단체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좀 논란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초판본인데요. 네.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내용들, 네. 수정이 좀 됐습니까? 아니면 수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겁니까? 단순한 사실의 그 오류는 학술단체하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예. 수백 수천 건을 고쳤는데,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역사 인식의 문제겠죠. 역사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가 이승만 띄우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예.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반민특위를 만든 일이었죠. 근데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판본에는 그러니까 최초의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통과본에는 반민특위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역할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예. 최종본에는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 와해 해상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교과서에 써놓은 거죠. 이게 상당히 계약을 한 건데, 예. 이런 계약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 1일에 나온 게 초판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초판본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하고요. 네. 이게 앞으로 판본을 바꿔가면서 네. 출판을 하게 되면 네. 수정할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이제 수정 자체가 아예 어려운 건지, 네. 그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전에는 이렇게 한번 검정을 통과하면은 단순한 표기 오류를 제외하고는 수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교학서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주 무한 수정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도 이 교학서 교과서의 최종 판본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제 인쇄된 책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역시 언론에서 학술단체나 언론에서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은 수시로 또 수정을 할 것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초판본이 나와서 지금 시중에서 이 책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네네. 예. 혹시 초판본 몇 부나 발행했는지 파악하셨는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5,000부, 10,000부 예약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부를 발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5,000부, 10,000부 예약이라는 게 이제 보수단체나 이런 데서 네네. 교학사, 교과서 사주자 이런 운동 예.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예. 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한 곳, 부산 부송고 한 곳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반 판매, 관심 차원에서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2008년에 교과서 포럼에서 대한교과서라는 것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뉴라이트와 극우단체에서 난리법석을 피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고요. 예. 이 교과서를 혹시, 구해가지고 펼치기만 하면 이 교과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오히려 도대체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좀 네. 문제점이 뭔지 좀 파악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구입하시는 분들이 네.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예. 여쭤봤습니다. 예. 최근에 권희영 교수 등 일부 우파 인사들의 발언이 좀 다시 좀 거세지고 네.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역시 처음에 이제 이 교학서 교과서를 준국정 교과서처럼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좀 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최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교과서를 썼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예. 자기 반성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물고 넘어지면서 오히려 자기의 변명에 급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부성고 얘기를 앞에서 좀 언급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학교는 이 교학사 교과서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기 네. 때문에요. 예. 그 이후에 뭐 학부모 단체나 이래서 좀 논란이 있었기는 했는데, 네. 그 후에 뭐 변화된 사항은 없죠? 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는 게 교육부가 이른바 이제 교과서 편수 전담 조직, 이걸 한 직원 60명 규모로 좀 크게 만들어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이게 이제 교과서 국정화로 가는 그런 네.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교육부는 이 편수 조직 강화가 국정화하고는 무관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화가 필요하다, 국정화를 검토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국정화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4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입니다. 얼마 전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들에서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을 예를 들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북한을 따라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정화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빈약하니까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가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됐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일한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수능 시험 과목에 포함된 모든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한국사만 국정으로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일단 예. 국어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보다 2배 내지 3배 더 많거든요. 검정 교과서가. 그럼 또 국어도 그러면 수능을 위해서는 국정으로 해야 되고 수학도 국정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한국사만 국정 얘기가 나오는지 이건 하여튼 뭔가 꼼수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아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교육부 이 편수 조직이 확대되면 이 교학사 교과서 같은 논란, 네. 교학사 이 교과서를 집필한 그런 네. 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교육부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역사학계하고 역사교육학계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갖다가 막기 위한 이제 활동을 곧 벌일 예정입니다. 어떤 예. 일이 있어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예, 앞으로 또 많은 그런 활동들을 네.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준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검찰이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대로 두고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검찰 수사, 그래봤자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서울시 탈북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검찰에 전부 맡기냐, 빨리 특검하자.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국정원을 규탄 항의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어제 국정원 방문하셨던데 사진 보니까 차가 안까지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서서 브리핑도 하시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동하는 데는 불편 없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늘 이제 하차 지점은 그곳이 맞고요. 예. 또 이제 그 안쪽으로 언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착해서 간단하게 방문의 목적과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제 가셔서 만났던 사람들,
언론 보도 보니까 국정원 2차장 그리고 대공수사국장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현재 제기된 그런 뭐 의혹이라고 하기에도 이제 무색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전면 부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 때문에도 뭐 방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현안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쭉 진행해 왔는데 첫 번째로 어제의 상황은 그 지난 2012년 12월 11일 날 국정원 직원에 의한 정치공작, 정치개입 사건 발생 직후에 12월 12일,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안 보고를 받고 저희가 이제 질의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3차장이었던 이종명 차장과 그 이제 공작을 담당했던 주무, 실무 총책을 맡았던 국장의 태도를 어저께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데자뷰와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식, 즉 매뉴얼이 저런 식으로 발뺌하고, 그러니까 위조된 그 명료한 공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진술을 믿는다. 즉 김하영이 댓글 공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그 진술을 믿는다라고 당시에도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지금 대응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과 보도자료가 그 위조를 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니고 일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뭐 잘못했다 미숙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곧 그러면 위조를 잘해서 원만하게 잘해서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했는데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주무총책인 수사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공수사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 네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증거 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 그다음에 검찰은 한 점 의혹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찰도 철저히 수사한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이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한 이 특단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과 국정원은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저께 입증이 된 겁니다. 예. 그 대통령의 발언을 국정원이나 검찰이 뭉개고 있거나 아니면 이럴 줄 알면서 그 같은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전자일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면은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도 암덩어리 발언도 하시고, 진돗개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에 어떠한 봐주기 또는 짜맞추기, 구색맞추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역시 그것은 검찰과 국정원이 제대로 수사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저께 가서 국정원에 가서 그 2차장과 국장의 발언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보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무게를 더 두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공수사국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검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그 윗선을 가려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사국장실도 압수수색 안 했으면 남재준 원장 책임 안 묻겠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은 검찰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해서 묻지 않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특히 협조자의 이제 조사, 그다음에 유우성 씨를 오늘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태도인 것이죠. 물론 검찰의 태도도 중요한데 예. 이번에 보도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결재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저께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무죄가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고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정원장이 몰랐다. 이거는 그럼 국정원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거나 하부에서부터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남재준 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간첩 사건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이 과정을 원장이 모르고 밑에서 그냥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 그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고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네.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과 청와대 비선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국정원장 모르게. 그러나 이런 소설도 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죠. 보도자료도 국정원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내는 국정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예. 보고를 안 했다라고 입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고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제 국정원의 그 태도로 본다면 네. 남재준 원장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당히 무마하고 지위를 보존할 거다 이런 차원의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취에 대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권에서는. 네. 예. 근데 지금 거취에 대한 요구는 야권뿐만이 아니라요. 어제는 도하 각 언론에서 일면으로 그 국정원의 조작 사건을 다루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권 일부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매체라고 예. 하는 데서도 사설에서 남재준 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거론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더더구나 그 조선일보 일면을 통해서 보면 위조를 했고 위조를 전제로 해서 또 다른 위조를 했다라는 것이 또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조작 사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이전에 불법 도청했던 사건이 불거져서 국정원이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었던 역사가 있고 예. 국정원장이 당시에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줬던 거고요. 이번의 경우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시작은 했지만 위조된 문건이 나온 것은 남재준 원장 체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남재준 원장 거취에 대해서 네. 지금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는 해임입니까? 해임이죠.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국정원이요. 대통령이 지시 통제를 받는 조직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감 표시를 했고 그 말씀대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측면을 본다면 예. 바로 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죠. 그것이 남재준 원장의 거취인 것이고 그래서 해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국정원 들렀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대공수사국장실은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결국은 현재 검찰 수사 검찰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또 검찰의 책임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특검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정원 댓글 공작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의 공작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입됐던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권력기관이 정치 개입을 통해서 호도하는 부분을 갖고 특검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당에서 12월 3일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무의로 돌리려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거진 이 조작 사건은 기존의 사건과 또 다른 그러니까 사법부를 능멸하는 처사 아닙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사법부에 제출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 소위 국기문란 사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하고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정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에 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법사위하고 정보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야당이. 예. 여당이. 여당이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국정원 이중대 또는 국정원 대변인 격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제가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이 조작 사건을 두둔 또는 은폐, 축소를 조장하는 측면을 옆에서 대변하고 있다.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 뭐 새누리당에서도 남재준 원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조만간 뭐 어떤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또 상황 되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 열린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인상적인 인물 두 사람 꼽으라면 아마도 흑인으로는 사상 처음 작품상 거머쥔 노예 12년의 스티브 맥킨 감독, 그리고 나무주연상 차지한 사람이죠. 매튜 맥커너히, 예, 이 두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브 맥킨의 노예 12년은 뉴스바에서 이미 한 차례 다뤘었고요. 오늘은 이 매튜 맥커너히가 열연한 영화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인데요. 에이즈 환자의 처절한 분투기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 보시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영화입니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1992년 9월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론 우드루프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예. 이 론 우드루프가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에이즈 진단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양반은 원래 동성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에 인정을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네. 예. 왜냐면 나는 이성애자 스트레이트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에이즈에 대해서 가졌던 일종의 그 편견 가운데 하나가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론 우드루프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거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에이즈가 맞았던 거예요. 예.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자각을 하게 되죠. 예. 의사는 당신은 워낙에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T세포의 수치가 거의 죽은 사람 수준이다. 30일 정도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론 우드루프가 내가 30일 산다고? 앞으로 30일 산단 말이야? 한마디로 좀 어이도 없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보통 시한부 선고 받을 때 그래도 한 몇 개월, 네네, 뭐 1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일이라고 네. 하면 진짜 충격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론 우드루프라는 사람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약을 이제 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는데 FDA 승인이 안 난 에이즈 치료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FDA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누군가를 매수를 하죠. 그래서 그 약을 뒤로 몰래 빼냅니다. 예. 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 직원인데, 평범한 직원인데 그 쓰레기통에 약을 이렇게 툭 버리면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약을 또 탁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먹었는데 이 약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알아보죠. 백방으로 또 수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멕시코에 예. 에이즈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FDA 승인을 못 받았겠죠. 못 받았죠. 예. 그래서 갑니다. 멕시코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들을 잔뜩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약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0일이 넘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도 괜찮은 겁니다. 예. 예. 당초 30일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 받았는데. 그렇죠.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한 치료 약물이 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30일 뒤에 죽는다라고 의사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FDA 승인 안 받은 약을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FDA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라고 예.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영화를 하게 되는 거죠. 살짝 이 론 우드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즈와의 사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영화는 은근히 말하자면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이죠. 예.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나라의 뭐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약청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앞에 K를 붙여서 네네. KFDA라고 할 때. 근데 이 FDA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승인하지 않았고, 근데 그 승인하지 않았던 약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예. 에이즈 치료제로. 그리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 미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그냥 FDA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약이라도 가지고 들어와서 먹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조상원 앵커라면. 아니, 지금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네. 승인 여부가 그게 네. 중요하겠습니까? 금지입니다,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근데 그게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밀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네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론 우드루프는 그 선택을 합니다. 예. 무슨 법이고 나발 이렇게 중요해. 내가 진짜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외국에서 그 약들을 밀수해 들어와서 복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제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죽음만을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그 약들을 그들에게 또 팔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그 지점에서는 또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산이 되는 것이죠. 자기만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FDA 승인되지 않은 약을 또 다른 에이즈 환자들에게 또 판매를 하니까 예. 그것도 그냥 약별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하는 일종의 모임을 결성을 해서 예. 그 모임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바이어스가 이제 이 약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예. 달라스는 바로 론 우드루프의 고향이고요. 예. 자기가 살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 달라스에서 사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약을 사는 클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구성해서 한 달에 $400의 회비를 내면 예. 뭐 언제든지 그 약을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이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당국이 또 막 뭐 압력이 들어오게 되죠. FDA 승인을 받지 않으면 네가 몰래 팔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압력을 들고 막 해서 이제 이 론 우드루프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론 우드루프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러한 그 생존 투쟁을 통해서 이 영화는 결국 과연 어떤 법과 제도가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적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에이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했을 때 많이 쓰는 얘기가 에이즈 예방, 에이즈 퇴치 뭐 이런 걸 씁니다. 예. 근데 이미 에이즈에 걸려 있는 환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또 치료라는 단어는 자주 안 쓰는 것 같고요. 에이즈 치료.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에이즈에 이미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긴 했지만 향후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국 사회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주인공인 매튜 맥커너이가 연기한 론 우드루프는 스스로 그것을 고민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고 의사가 30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약물들을 통해서 7년간이나 더 살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물론 뭐 생명을 잃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그 아닌 다른 동병상련의 에이즈 환자들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이죠. 예. 바로 이런 실화, 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된 영화가 바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FDA에서 이제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네네. 뭐 단속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좀 영화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FDA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뭐 나중에 압수수색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약도 다 뺏어가 버리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매튜 맥커너이가 좀 실소를 하죠. 네. 뭐 당신들은 당신들의 법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 뭐 에이즈 환자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살란 얘기냐. 그리고 그 FDA 관련한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들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FDA는 환자를 볼모로 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다. 의학업계와 어떤 밀월 관계에 의해서 유착돼 있다. 네, 유착돼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막 하니까 FDA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론 우드루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한 의사가 등장하는데 제니퍼 가너가 맡은 그 여성 의사입니다. 그 여성 의사가 그 어떤 그 의사로서의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환자의 어떤 건강권이냐 아니면은 뭐 의학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안정성을 지킬 것이냐, 법적인 안정성, 법적인 어떤 규율을 지킬 것이냐 이 사이에서 좀 막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뭐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비교해서도 우리가 좀 영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실화가 가진 어떤 드라마틱한 사연도 물론 영화의 아주 중요한 그 관람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을 맡은 매튜 맥커너이라고 하는 배우의 정말 투혼 어린 그런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에이즈 환자 연기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이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요. 20kg을 감량을 해서 말이 20kg이지 이거 영화 찍으려고 20kg 감량하면요. 조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간이 뭐 손상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20kg을 머드라는 영화 이전에 나온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또 굉장히 근육질 남자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정말 배짱 마른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몸이 아주 배짱 마른 그런 그 느낌의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이 영화 속에서 그 매튜 맥커너이의 동지로 나오는 그러니까 친구로서 같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 그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자레드 레토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전 처음에 진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트랜스젠더인데 남자 배우예요.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도 그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약 20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성전환을까지는 한 건 아니겠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남자 배우예요, 남자 배우인데 그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감량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배우의 연기 투혼, 아카데미는 이제 두 배우에게 각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안김으로써 화답을 했죠. 네, 그 배우들의 연기가 어쩔 때는 스펙타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 스펙타클한 이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연을 맡은 맥커너이를 제2의 폴 뉴먼이다 이렇게 평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생기도 참 잘생겼고 훈남인데 이 배우가 대단한 게 그냥 잘생긴 거에서 떠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굉장한 연기 공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최근에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작품에서도 잠깐 등장하지만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요. 또 머드라는 작품에서도 좋은 연기 보여줬고 이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도 연기파 배우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가지고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